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들어갑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법을 다 써야 되는데 2시간만 수업을 촬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끝났었습니다. 이어서 나가죠. 자, 도시개발법 세 번째 시간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6페이지, 기본서 186페이지부터 들어가죠. 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간단하게 제목들만 한번 정리해보고 전체 체계를 약간만 잡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게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법이다 그랬었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더라? 어디다가 도시를 개발하고 싶으면 여기를 도시,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으면 여기를 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아무데나 가지고 무조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어디 위치를 선정해 놓고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한번 밑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즉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 청사진을 들여다봤더니 이 지역에다가 이러이런 식으로 도시를 개발한다면 참 멋있겠다, 참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죠. 그때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밑그림, 그 청사진을 그리는데 그 청사진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그걸 한마디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렇게 쓰고요.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른다? 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개발계획인 걸 그려놓고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청사진을 먼저 그려보는데 이거는 이 개발계획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저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담은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건 구속적 계획이 아니라 비구속적 계획이죠.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가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계획으로 수립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계획을 들여다봤더니 뭐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러면 거기를 뭐로 정하자? 그럼 거기를 두 번째로서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거로 지정하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것들이 쭉 나왔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가 했었고 지정권자에게 여기다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요청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요청자들에게 지정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안자 묶어서 지정과 관련된 사람들 하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어디다 지정할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첫째는 면적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런 지정 대상 지역에 관련된 게 있었고 세 번째로서는 어떻게 지정하지? 지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도시개발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느냐.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원칙적으로 뭐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그 지역은 용도적으로는 도시지역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서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라고 됐죠. 다만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건 도시적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그런 도시적 외의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또 하나 취락지구라는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해도 거기는 도시적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도시적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지도 아니한다라는 게 있었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더 이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건공형체, 분물주기라는 개발 행위를 하려면 뭐 바꿔야 한다? 허가 바꿔야 되지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그 원칙적인 허가 대상.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경면상들 그런 것들이 또 쭉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런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뭐 된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의제와 관련된 것들 그것이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돼서 5가지 큰 제목으로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
여기서는 줄여서 그냥 시행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시행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 12명이 쭉 나오고 그 12명 중에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해가지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자, 그 자가 원칙적인 사업시행자입니다. 물론 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자기가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구역을 지정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야, 네가 가서 사업시행자해 라고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자가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바로 도시개발조합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지정된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더라. 예,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A라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가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다른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하는 게 있었죠. 자, 여기서 관련돼서 하나가 더 있는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뭐 하는 경우에 따라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 일단은 불복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겠죠.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면 그때는 행정심판을 제기된다라는 바로 행정심판과 관련된 것도 여기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내용 속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행자에 관한 것들. 자, 이제 시행자가 지정되면 그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뭐라 부른다? 실시계획이라는 거.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건 개발계획이고,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어디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는지 그 희망사항을 개발계획으로 수립한 것이고, 여기 있는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사업시행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건지 자기가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 이거를 실시계획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실시계획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작성, 인가, 고시 이렇게 세 수로 나눠지죠. 그때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실시계획 속에 들어가는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아까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을 뭐로 본다?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들을 원칙적으로 하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려면 뭐 거쳐야 돼? 2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기주지입 협심결이라는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2반이 끝나면 결정권자가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한다라는 이 복잡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지구 단위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랍니다. 그냥 무슨 계획을 작성할 때,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그 속에다 뭘 포함시킨다? 지구 단위 계획을 그 속에다 포함시켜서 작성하면 되는 거지, 따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복잡한 절차 거쳐서 수립하지 말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실시계획 작성할 때 그 속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내용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게 간편하게 해도 좋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지정권자한테 뭐 받으라 합니까? 인가받으러 간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인가받기 위한 절차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가받으면 지정권자가 그 사실을 뭐였다? 고시하였다. 그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어떤 중요한 효과가 있죠? 그 실시계획 속에 바로 원래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건 무슨 절차에 의해서 저걸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시군 결정 안 하고 지구 실시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작성했었잖아. 이거 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순간 그 속에 포함되는 요것들, 즉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될 이런 내용들도 뭐된 것으로 본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따로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 거치지 않았는데도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순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들도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그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실시계획 고시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
자, 여기까지였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실시계 인가받고 고시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실시계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실시계 인가받고 그 사실이 고시됐다는 건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그 사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려면 이 시행자가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걸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공사의 감리라는 제목으로 돼 있죠. 그래서 공사의 감리해서 이 감리자 지정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살펴보지 말자. 공사 감리와 관련된 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으니까 넘어가자.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뭐죠? 사업 시행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라는 요걸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요것이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18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근데 셋으로 나눴죠. 첫째는 무슨 방식?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비를 드리고 그 땅 강제로 사가지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걸 무슨 방식으로 하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이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란 말을 썼는데 수용자 옆에는 항상 사용자가 같이 따라 붙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이거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수용자 옆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따라 붙는다. 무슨 말입니까? 수용은 아무 때나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용이라는 건 무슨 사업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한다? 바로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남의 땅을 강제로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물론 보상비는 드려요. 그러나 소유권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거기다 어떤 개발 사업 같은 걸 하려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 된다? 공익사업 아니면 수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남의 땅을 강제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 이익을 위한 사업, 공익사업일 때만 그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불가피하게 일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더라. 그때 그 사람의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공익사업이라는 게 시행될 때 그때만 수용이라는 걸 허락한다. 이게 수용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다 공익사업을 해서 토지를 수용했는데 거기다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 시행과 관련된 모래나 자갈이나 시멘트나 같은 각종 재료들 그걸 쌓아놓을 장소가 필요하더라. 재료 적치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공사가 시행되는 땅 위에다 올려놓으면 사업 시행합니까? 못하죠. 그게 걸기적거려가지고 자재들이 걸려서 안 되니까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해당 부지 옆에 있는 땅들 인접한 토지라고 하면 편하죠. 인접한 토지나 또는 건축물들을 뭐 할 수 있다? 그런 재료적 처장 같은 걸 위해서 또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임시 진입도를 내기 위한 진입도를 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해당 부지는 수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은 일시 사용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일시 사용이라는 이 의미도 원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다? 강제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옆에 있는 땅 주인에게도 야, 네 땅이지만 내가 좀 여기다 재료적 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서 일시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 비껴라. 내가 좀 쓰자. 강제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용권과 여기 맞는 사용권은 이 말은 둘 다 강제성을 갖는다는 성격을 갖고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은 수용은 소유권을 영구히 뺏는 겁니다. 어차피 도로 만들 땅이니까 너 나가라 해놓고 도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소유권이 영구히 뺏긴 거죠. 그건 수용입니다. 반면에 사용이란 일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만 필요하니까 네 땅 좀 일시 썼다가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 땅 다시 토지수에게 되돌려주겠다. 사용권만 갖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용과 사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거. 자, 또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죠? 자, 강제로 보상비 주고 사들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토지주들에게 뭐라 말한다? 당신 땅 내가 새로 개발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돌려줄 테니까 우리 사업을 시행하십시다. 그래서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바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뭐죠?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그 땅을 보상비를 주고 강제로 사들여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그때 분양에 성공하면 대박이 되는 거고 분양을 실패하면 쪽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업의 성패는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간다? 시행자 본인에게
그런 이익이 날 거냐 쪽박을 찰 거냐는 건 시행자 본인에게 돌아가죠. 반면에 환지 방식은 사업 시행자한테 어떤 책임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 개발돼 가지고 만약에 땅의 값어치가 올라갔다, 환지로 받는 새 땅의 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환지 방식이라서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결국 새로 받은 땅이 종전 토지값도 못 되는 그런 똥값이 돼버렸다면, 사실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익사업 시행하기 위한 토지들이 많이 뺏겨가지고 실제로 환지로 돌려받는 땅이 종전의 땅의 면적은 이만큼이었는데 새로 환지를 받는 건 이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땅값 오르면 뭐합니까? 면적이 워낙 줄어들어가지고 새로 받는 땅이, 그래서 전체적인 땅값은 별 볼 일 없는 경우, 평당은 올랐는지 모르지만 종전 땅의 면적보다 월등하게 줄어드는 땅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축소되는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환지 방식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이익이 나느냐 또는 손해가 나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다?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거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그냥 새로 만들어주는 것만 역할을 하지 거기서 이익이 난다 손해가 난다 그거는 시행자한테는 없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나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나 그건 소유자한테 달려있단다. 그것은 환지 방식의 성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근데 세 번째 무슨 방식으로 됐다? 두 가지를 짬뽕해가지고 일부는 수용 방식, 일부는 환지 방식 이렇게 하는 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혼용 방식이라고 있죠. 이때 혼용 방식은 다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있다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87페이지 보시면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분할 혼용 방식은 뭐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뚝 잘라가지고 이쪽으로는 수용 방식, 이쪽으로는 환지 방식 이렇게 하면 이걸 분할 혼용 방식으로 하죠. 반면에 이 커다란 땅 안에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필지들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필지 하나하나마다 요 1번 필지는 수용 방식으로 하자, 2번 필지는 환지 방식으로 하자, 3번 필지는 수용 방식으로 하자, 4번 필지는 환지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각 필지 하나하나마다 수용 방식으로 할 건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이걸 정하는 거, 이거를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미분할 혼용 방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단다? 자, 먼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땅을 주는 거를 정하고, 그러고 그 환지 방식에 있는 나머지 토지는 전부 다 뭐로 돌아간다?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이런 건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 수용 방식으로 하고 어떤 때 환지 방식으로 할까? 이것이 또 중요하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보상비를 주고 그 땅을 사들이는 거잖아. 언제 그럴까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무슨 말입니까? 면적이 넓고 토지 소유자가 많을 때 그 말이에요. 그게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넓은 땅을 가지고 그걸 개발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자, 환지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뭐죠? 종전에 있던 각각의 그 수천 명, 어떤 때는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그 땅을 개발해서 각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맞도록 하나씩 그걸 바꿔주는 건데, 종전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에 맞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각 그 조합을 맞춰준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 계획을 수립하다 말고 그 수립하던 직원이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일일이 권리관계 하나씩 맞춘다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면적이 넓을 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해서 보상비 주고 다 사들여. 그럼 다 누구 거야? 시행자까죠. 그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건 누구 맘입니다? 시행자 맘입니다. 우리가 밥하고 반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을까?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데쳐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중에 무슨 방법을 할지는 누구 마음에 달려있다? 먹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거죠. 바로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그 수많은 토지들을 다 일률적으로 수용을 해버려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낼 거냐 쪽박찰 건지는 시행자 지가 감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반면에 환지 방식은 언제 할까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이란 말은 그냥 립 서비스로 다 올려놓은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어디를 개발하든지 개발하게 되면 반드시 맨 앞에 붙는 게 뭐죠? 당연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을 위해서 개발한다고 하지 누가 대지의 효용을 감소시키려고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겉으로는 다 뭐죠? 공익 목적으로 해서 공익 사업을 위해서 물론 뒤에는 감춰진 지들 개인적 이익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다 감추고 그냥 뭔가 거창한 플랜을 드러내잖아요. 마찬가지야.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립서비스로 올려놓은 문장이고 진짜는 그다음 겁니다. 공공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이 공공설의 정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 도시개발구로 들어가 보자. 여기 봤더니 여기다 뭘 내고 있단다? 이렇게 새로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만약 도로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다면 넓은 면적을 차지하잖아. 그럼 저거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부터 도로가 있던 땅이 아니야. 새로 도로를 이렇게 빨간 도로를 내야 돼. 십자도로를 내야 돼. 그럼 수용 방식은 어떻게 되죠? 이 빨간 도로 만들려고 하는 땅 주인들에게도 뭐를 준다? 수용에 따른 보상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보상비를 주고 그 땅을 사들인 다음에 도로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일반인들에게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죠. 자, 따라서 도로가 무슨 도로가 아닌 한 유료 도로가 아닌 한 민간 개발에 따른 유료 도로가 아닌 한 사실적으로 이 도로는 보상비 주고 사들여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지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그런 공공설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럼 시행자는 저 도로 보상비 들어갔어요? 도로 만드는 비용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결국은 그건 분양하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수익성으로서는 전혀 도로하는 게 없는 거 이것이 수용 방식이 됩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땅들 소유자한테 사실은 토지 소유가 다 뺏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를 갖다 일단은 뭐하자? 새로 개발해. 이렇게 도로도 넣고 공원도 조성하고 해서 개발한 다음에 종전의 소유자에게 이렇게 개발된 땅을 다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중에 도로 땅은 나눠줄 땅이 아니잖아. 그건 어차피 공동으로 써야 될 땅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 나머지 땅, 요 땅들의 면적이 그 개발되기 전에 갖고 있던 면적보다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환지 방식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즉 종전에는 내가 이딴만한 땅을 갖고 있었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그중에 일부 땅은 뭐로 들어간다? 도로 부지 면적으로 다 뺏기는 것이고 내 땅 중에 일부가 도로 부지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 공동으로 조금씩 땅으로 내놓는 겁니다. 전체 토지주들이. 그래서 일부는 도로 부지로 일부 뺏겨버리고 일부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토지 소유자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행자는 새로 만들어줄 뿐이지 그 비용은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때 뺏기는 땅을 뭐란다? 그렇게 해서 조성되는 땅들을 그걸 채비지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런 채비지 면적으로 일부 뺏기고 그런 식으로 찻대고 풋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돌려받는 땅의 면적은 종전보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얼마나 줄어들까라는 그 비율이 좀 이따가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토지 면적은 종전보다 줄어든다? 그것이 환지 방식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땅보다도 새로 환지로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실익이 있을까? 실질적 이익이 있을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면적이 줄어드는 비율보다 땅값이 그렇게 해서 상승되는 값어치가 더 높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할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 받는 땅의 면적이 너무 조그마졌어. 근데 땅값은 올랐지만 이 줄어드는 면적이 더 커가지고 결국은 손해가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의 문제점이라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환지 방식은 왜 한단다? 바로 이런 공공시설 같은 거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 있을 때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해버리면 이때 사업 시행자는 저거 적자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고 환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토지 수재에게 돌려줄 땅의 면적을 더 줄여버리고 나머지 땅은 도로 내는데 거기다 쓰고 공원 조성하는 데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공사를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무슨 말이죠? 자, 여기에 수용 방식으로 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까?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땅이. 자,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보상비 1,000만 원 주고 사드렸어.
그럼 개발해야 되죠? 거기 개발비 들어가겠죠. 분양하면 또 이익도 좀 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로 분양하더냐? 그게 개발해가지고 평당 3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무슨 땅이 이렇게 비싸? 나 분양 안 받아. 그래 버립니다. 그럼 너무 땅값이 비싸졌으니까 분양하는 땅값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아버리면 사업시행자는 뭐한다? 쪽박찬다. 결론이죠. 그러니까 땅값이 너무 비싼 걸 사들여가지고 개발하면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외면해버리면 사업시행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해버립니다. 어차피 땅값 비싸든 말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어차피 개발해서 종전의 토지 속에 새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비싼 땅값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인근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187페이지 보니까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사업하고 돼 있죠? 이때 순환개발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도시개발구역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놓고 먼저 1번 구역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1번 구역이 끝나면 2번 구역으로 옮겨가고 2번 구역 끝나면 3번 구역, 3번 구역 끝나면 4번 구역으로 옮겨가자.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저런 순환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안에 누가 있단다? 여기 안에 현재 살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나 또는 임차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주택이라든지 그런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머물 수 있는 주택이 또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하잔다? 먼저 1구역에 있는 부신들부터 어디 하자? 정비구역 안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아파트를 먼저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 안에다 아파트를 짓고 아니면 시행 저 밖에 도시개발 밖에 다시 이렇게 빈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에 이 사람들을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 또는 세입자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 가서 살고 계시래. 그럼 빈집은 전부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 개발이 끝나서 여기 딱 건물이 들어차면 여기 있던 사람들마다 다시 자기 집 찾아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는 다시 빈집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쪽에 또 살고 있던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하고 세입자들을 다시 여기 들어가 있어라, 여기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개발이 다시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 있던 사람들 다시 자기 집 찾아서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또는 세입자를 이런 임시 머물 수 있는 주택에 당분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임시 머물기 위한 주택을 뭐라 부른다? 순환용 주택이라고 부르고 그 순환용 주택에 임시 거주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공구별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순환 개발 방식이라 한단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보면 이때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한다는 건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처음에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면 그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거 이것을 여기서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실무로 돌아가 볼까요? 어느 지역인가 이번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좋다고 할까요? 전부 다 반대를 할까요? 대부분 반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땅값이 평당 지금 5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개발되고 나면 평당 3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50만 원짜리고 다 300만 원으로 되면 보상비 줄 때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를 드립니까? 300만 원 기준으로 보상비를 드립니까? 우리나라 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되기 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해서 그거로 보상비를 드리지 개발된 후에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보상비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4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 300만 원 되는데 그런데도 그 이익을 보지 않고 그냥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그 50만 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내쫓아버리고 사업 시행자만 배불리는 이런 사업이 이제까지 수용 방식으로 자행되어 왔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소유자들한테는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국가가 하는 건데 전체로 한 건데 하고 사람들이 뭐 했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순순히 응한 경우가 참 많았었죠. 그걸 뭐라 부른다? 애국자라고 합니다. 애국자인지 빙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애국자죠. 어쨌든 전체로 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새는 안 그러십니다. 내 이익은 챙길 건 챙겨야지 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반발해버립니다. 프랭카트가 그냥 검은 프랭카트, 빨간 프랭카트 막 붙여가지고 이 수용을 결사반대한다라고 반대를 해버리십니다. 그럼 수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 포기하고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거로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걸 이걸 사업 시장 방식에 변경을 합니다. 근데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한다. 여기서 첫 번째는 공수환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시행자가 무슨 방식으로 하다가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바꿨다. 이게 공수환.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걸 환지 방식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중에 민간 시행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공공시행자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들만 걔들이 처음에는 무슨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바꿨다. 이게 공수환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혼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 이 말귀를 한번 타보세요. 이것도 무슨 시행자가 공공시행자들만 민간 시행자는 안 들어간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기다 민간 시행자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까 말한 5명의 공공시행이가 처음에는 무슨 방식으로 했다? 혼용 방식으로 했다. 그럼 혼용 방식이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일부는 이만큼은 수용 방식으로 하고 이쪽은 환지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바로 혼용 방식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불만이 있단다? 수용 방식으로 한 토지 수자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옆에 있는 땅들은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우리 땅은 이 보산비, 집구리만한 보산비 주고 그 땅을 강제로 뺏어가려고 하냐?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라면서 요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토지자들이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수용 방식으로 한 이것도 뭐로 바꿨다? 여기를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항상 수용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나 그랬어요. 따라서 이 수용 방식으로 하던 이 토지 수자들로 불만 있는 걸 잠재우기 위해서 야 니들도 옆에 있는 땅과 마찬가지로 환지 방식으로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해버려서 그 불만을 잠재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전체는 원래 무슨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혼합되는 혼용 방식으로 추진하던 걸 수용 방식으로 하던 부분을 환지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전체는 뭐가 됐단다? 환지 방식이 다시 됐다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혼용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바꿨다는 건 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하는 이 혼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걸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환지 방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전체가 뭐가 됐다? 환지 방식이 됐단다. 이렇게 됐잖아. 원래는 수환해서 혼용이 된 게 환환해가지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바꿨다. 이겠죠. 자, 세 번째는 누가? 모든 시행자입니다. 다만 시행자 중에서 누구는 빼드냐? 조합은 제외라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조합은 빠질까요? 시행자 중에서 조합은 빠지는 이유가 바로 시행자가 처음에는 무슨 방식으로 하다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전체가 뭐로 했다? 혼용 방식으로 바뀌었단다. 이걸 시수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모든 시행자라고 해놓고 왜 조합은 빠질까요? 조합은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환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자, 조합이란 그 안에 있는 토지 수자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한 건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지들 땅을 지들이 강제로 사버린다? 수용 방식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오직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바로 조합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들이 처음에 무슨 방식으로 출발했다? 나머지 사업 시행자들은 전부 다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합을 제한 모든 시행자들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그럼 볼래요? 이건 또 이제 요 그림을 여기부터 하나 다시 그리자. 자, 처음에는 무슨 방식으로 추진했다? 전체를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조합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들이 처음엔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사 들여갑니다. 토지 수자에게 보산비 주고 사 들여갑니다. 여기 있는 땅 수용했습니다. 여기 있는 땅 수용했습니다.
여기는 땅 수용했습니다. 여기는 땅 수용했습니다. 여기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수수수수 성적표가 아니에요. 수미양가가 아니고 이건 수용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나머지 토지 수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이 수자들은 뭔다? 자기들은 반대. 예, 결사반대한답니다. 수용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 수용이 이루어졌는데 전체를 수용 방식으로 해서 수용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일부만 수용됐고 나머지 일부는 수용되지 않은 면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자? 수용된 부분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수용되지 아니한 부분은 무슨 방식으로 하자?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버리면 결국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혼합되는 혼용 방식으로 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칙은 다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용된 부분만 수용 방식으로 가고 안 된 부분은 환지 방식으로 하는 이것이 결국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공수환, 공혼환, 시수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아직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중요도는 아니지만 또 이전까지 안 났다고 또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정리해두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이제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로 들어가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여기서 살펴보죠. 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누가 수용할 수 있지 하는 첫 번째 뭘 다룹니까? 수용권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가 수용하느냐 이거죠. 아까 누구를 빼고 나머지는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랬죠? 조합을 제한 모든 시행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수용 방식을 못하는 거야. 조합을 뺀 나머지 모든 시행자들은 다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시행자 중에서 또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시행자로 나눠지잖아요. 이 중에 특히 누구들은 민간시행자들은 함부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조심합니다. 공공시행자들이야 지들이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다 수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시행자는 함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요건이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시행자는 뭐 할 수 있단다? 비로소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방식에서 민간시행자들은 함부로 수용할 수 없다. 아무리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는 일단 먼저 소유할 것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것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민간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그때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산정 기준에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누구는 땅을 갖고 있다가 팔고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소유자가 자꾸 변동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되냐라는 기준일이 어느 날 기준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그날 소유자들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토지를 갖다 취득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기준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시키고 그것도 동의자의 숫자에 각각 산정시킨다는 거. 동의자 숫자에 그것도 포함시킨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원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동의도 그때 받은 거로 그것도 포함시키자라는 뜻입니다. 자, 공익사업법 특례에 관해서는 수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사용하는 법률을 준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 뜻이 원래 수용하면 떠오르는 법률이 딱 하나예요. 무슨 법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이 수용과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랬죠? 공익사업을 위한. 따라서 개인의 영리 목적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뭐한답니까? 타인의 토지를 뭐 하려고 한다? 강제로 사들이겠다. 그게 취득이잖아. 사들여.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그에 따라서 뭘 드리겠다?
보상비는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수용과 관련된 법률의 제목을 공익사를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수용과 관련된 기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과 관련돼서는 그 법이 먼저 적용될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 도시개발법에서 수용과 관련돼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다면 수용과 관련된 규정이 특별히 공익사업법과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걸 먼저 적용하고 즉 도시개발법에 있는 수용과 관련된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이 도시개발법에서 수용과 관련돼서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내용들 그거는 어디 있는 걸 끌어다 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조항들을 그걸 준용해서 끌어다 쓰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법에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익사업법의 특례라는 게 있죠. 즉 공익사업법에서 하라는 내용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히 수용과 관련돼서 공익사업법과 다르게 규정한 특별한 예외가 있다라. 특별한 예외 특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거기 여러분들 교재 188페이지 맨 밑에부터 189페이지 위에 2개까지 해서 총 3가지를 거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2가지예요. 그래서 3가지 썼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해서는 원래는 어디 있는 걸 먼저 적용되고 도시개발법에 있는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이 법에 있는 거 이외에 도시개발법에 있는 거 이외에 나머지는 공익사업법에 있는 걸 준용한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럼 특별한 예외로서 첫 번째 뭐가 있을까?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무슨 권이 있어야 되죠?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싶으면 공익사업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더냐? 국토교통장을 찾아가랍니다. 가가지고 뭐라 하죠? 제가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임을? 공익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걸 국토교통부장한테 신청하라고 그랬었죠. 그럼 이제 국장이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선 아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 맞구나 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걸 뭐라 부른다?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걸 사업 인정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사업 인정을 해주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합니다.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길래 그걸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서 내가 검토해본 결과 그래 그건 공익사업이 맞다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줬노라 라는 걸 관부에다가 고시하는 거 이걸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표현하고 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법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법에서는? 도시개발에서는 그런 절차 필요 없답니다. 예, 국장한테 이거 공익사업이라는 거 인정해 주세요. 신청할 필요 없대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사업 시행 절차에서 여기 실시계획 속에 다시 개발계획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뭐에 관한 게 있더냐?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그래서 여기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그래서 수토세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여기 개발계획서에 들어가는 게 수용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수토세 임세주 뭐 순단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때 수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용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이걸 뭐였다? 고시하였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는 이 토지 중에 어떤 게 수용 대상이 되는지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이걸 고시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세목고시라고 합니다. 세부 목록을 고시하였다. 줄여서 세목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뭐한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별도로 수용하지 않았는데도 수용권을 부여되는 날은 어느 날을 한다? 바로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세목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조심할 건 국토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었죠. 도로 만들고 공원 주차하고 학교 짓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때는 뭐만 있으면 되죠? 바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 이거는 국토법에 나오는 거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똑똑하죠? 안 나죠?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무슨 사업으로 가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언제부터 사업 인접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 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본서 95페이지야. 중간에 보면 특례 규정하고 나오고 거기서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야. 거기서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교재 18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언제부터란다?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사업 인증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국토법과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라고 됐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재결 신청이라는 게 뭐죠? 보상비 좀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하는 거죠. 왜요? 토지 소유자고 사업 시행자고 이 땅 보상비 얼마 좀 줄 건지 먼저 협의부터 합니다. 근데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는 누군가가 금액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가죠. 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토지 수유자하고 보상비 협상을 했는데 도저히 금액이 안 정해지니까 우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보상비가 얼마를 들이면 좋을 건지 금액 좀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하는 걸 재결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재결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 끝나기 전까지만 재결신청이라는 걸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용상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용권자와는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 자, 두 번째가 뭐죠? 토지상한 채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토지상한 채권이 뭡니까? 보상비를 드리는데 뭐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현금으로 보상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줄게요. 당신한테는 보상비를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 조성되는 토지나 또는 건축물을 드리겠다. 토지로 상환해주는 그런 채권을 발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지금은 종이축조로 주는 겁니다.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면 그때 이 채권 가지고 오란 얘기입니다. 너한테는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줄게 라는 채권을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나죠.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출제 잘 되는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